네,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CPI 발표를 확인을 했더니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붙였고 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미국 시장에는 또 믹스가 됐습니다. 이웃에 바다 건너 일본 시장도 지금 또 오늘 출발했는데 사상 최고치로 출발을 했어요. 이러면서 미국 시장도 잘 가고 일본 시장도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또 코인 시장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오늘 올라가고 있긴 한데 탄력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만 반짝 1% 가까이 코스피가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뭐 느끼시겠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 뭔가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결정이 안 나고 계속 뭐 아직도 뭐 고심을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 때문에 시장은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같이 동조하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가 감속 구간인가라는 느낌이 좀 짙게 들이오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하락의 재료도 있긴 있는데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세법 개정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인데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주도주 그리고 정책주가 과연 또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중요한데 최근 소비재 이슈,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쪽의 전략들이 또 다수 나오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이제 막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셨겠지만 펄어비스 실적이 안 좋으니까 20%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JYP 엔터도 뭐 실적 가이던스나 예상치는 좋은데 오늘 발표 오후에 아마 날 텐데 지금 주가가 JYP 포함해서 엔터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 심상치가 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김윤주 캐스터와 함께 시장하고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다가 현재 시간 들어서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소폭이지만 줄여냈는데요. 삼성전자가 0.7%가량 현재 시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3%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2.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에서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방산주 단에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RG넥스원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히 3.88%가량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1.91%가량 빠지면서 이 밸류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방산주들을 누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베트남과 협력 기대감이 조선주 쪽으로 붙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간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이 정상회담 안에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한미 간 협력 기대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0.67%가량 오르고 있고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HD 현대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도 1.59%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 단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소폭이지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4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해줬지만 이 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은 오름폭을 줄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KB금융지주가 현재 보합권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59%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0.14%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에 오늘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소폭이지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
현대자동차 0.94%가량 상승, 기아도 0.9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플랫폼주 단에서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네이버 0.3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조금 더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가량 하락합니다. 오늘 개인주 단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크래프톤이 1.9%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작 붉은 사막이 출시가 미뤄진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주가를 두 자릿수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단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가량 상승, 펩트론이 2.78%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ADC 제형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단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ABL 바이오가 4%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6.56%가량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휴젤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6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원택도 1%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파마리서치가 1.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가 2.61%가량 상승하고 있고 원익 IPS가 8%가량 상승, TCK도 4.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하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가량 하락하고 있고 오늘 2차 전지주 안에서 엔캠이 3%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8%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SM도 5%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3%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그리고 개인주 단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큰 폭으로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가 23% 현재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화장품주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장품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주 단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가량 상승하면서 3,198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소폭이지만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0.08%가량 오르면서 80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현재 1,2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사자세였는데 현재 팔자세로 전환이 됐고요. 4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1,2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만의 사자세가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700억 원가량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만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 어제 10시 정도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됐고 음봉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에 관련된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시 50억 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귀할 것이다. 다시 복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증권주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도 뭐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있다. 뭐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오후에 우리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빠져버린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그런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또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있고 일본 시장도 오늘 출발하면서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갑자기 불안한 기운이 드는데
이 대통령 선거 이전의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시감이 약간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시장을 보는데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조선주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믿을 건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8월 25일까지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그리고 이 한미 간에 협력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제도 역시 HD 현대그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MOU를 체결하고 조선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제3국가의 조선 협력도 계속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선주가 잘 가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외에 반도체 HBM도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자, 이러면서 역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SK하이닉스를 좀 파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좀 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엔비디아의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HBM 쪽에 대한 다시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외에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CPI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9월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2차 전지도 어쨌든 최근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가 기조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2차 전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도 역시 뭐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리튬 관련주는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엔터주와 화장품주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게임주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이러면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고 엔터주도 지금 JYP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가이던스 예상치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오후에 실적 발표하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준치가 우리가 눈높이가 워낙 높은 상황, 요즘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었는데 이런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약간 미스만 해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JYP나 SM이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지 오후까지 일단은 이 실적 발표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8월 15일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될지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오늘은 조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금리 내려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왜 안 내리냐, 너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막 면박을 주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였는데 자, 숫자가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어제 우리 저녁에
미국의 7월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상승률이 2.7%로 나왔습니다. 6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가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고 뭐 반대편 민주당 쪽이라든지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관세 때문에 결국엔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국민들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관세 정책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아직까지 관세 영향이 직접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이냐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지금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의견들은 9월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날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80%대였는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9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아니라 9월에 빅컷을 해야 된다.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0.5% 금리 인하해야 된다. 빅컷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은 간밤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덩달아 이 환호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이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에너지라든지 이 음식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는 3.1%를 기록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조금은 남아있긴 한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2.7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과연 어떤 것이 수혜주가 될지 찾아야 되는 시장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는 대표적으로도 최근 이런 이슈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가 묶여서 함께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좀 희비는 엇갈려요. 그런 이유가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망 심리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 있고 옵션 만기일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됐지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걸 금리 인하 관련주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개별 이슈 함께 좀 설명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여러 가지 생산 개발에 대한 그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 제약바이오는 돈 쓸 게 많은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이제 고마진 제품 그런 부분 신약 개발에 대한 고성장주로 분류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기 매출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이 났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도 역대 최대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들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녹여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황제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신약 개발 관련해서 고성장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도 4가지 제품의 신제품 출시 앞두고 있고요. 워낙 또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고마진 제품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긍정
긍정적인 멘트들 나오기 때문이고 오늘 한 0.3% 상승하면서 17만 2,900원 선 그래도 강보합권이다 이렇게 정도 파악이 됩니다. 한미약품은 R&D 투자 개발 그 작은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가 힙이 엇갈린다라는 분석이 최근 있었는데 오늘도 한 2% 정도 빠지면서 27만 6천 원 선 보이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 이런 부분으로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근 좋은 이슈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 트리거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0.4% 가까운 상승세로 39만 원 선 터치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포스코홀딩스는 한 0.5% 하락하고 있는데 30만 선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까지 좀 분석해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버티고 있는 건 조선주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땐 조선주가 버텨주고 있고 뭔가 불안할 때는 조선주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모멘텀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온 마스가 프로젝트. 뭐 그전에는 마스가가 아니었지만 얼마 전부터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조선주의 모멘텀이 되고 우리 시장을 버티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날아가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 같이 가서 방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물론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둘이 빨간 마스크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되겠죠. 조선주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도 사실 좀 낮고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또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이 2박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처럼 조선의 모멘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선에 대한 모멘텀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또 이 조셉 윤 미 대사 대리가 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울산에 간답니다. 울산에 HD 현대 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하기로 해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하고 어떻게 진행 상황이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조셉 윤 미국 대사 대리가 함께 울산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뉴스들이 막 나오겠죠. 거기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한화그룹주보다 오히려 HD현대중공업이나 HD현대그룹주의 이 조선주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D현대가 또 주가가 오늘 더 잘 가는 이유는 베트남과의 협력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또럼 베트남 이 공산당 서기장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국빈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제 기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의 CEO들이 함께 모여서 기업 간담회를 펼쳤는데 여기에 HD 한국조선해양의 김성준 대표가 참여를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포괄적 조선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MOU도 체결을 했지만 HD현대 베트남 조선 부지 임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자라는 그런 합의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베트남 쪽으로도 조선 협력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지금 너무나 좋은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베트남이나 뭐 다른 국가들의 조선 협력도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오늘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이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HD 현대그룹 쪽의 조선주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 주가이랑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HD 현대그룹 중에 HD 한국조선해양이 현재 시간대 5.7% 급상승하는 흐름들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고 주가 37만 6,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조선소 방문 이슈와 더불어서 HD 현대그룹이 베트남과 함께 현재 조선소 협력하겠다 건설에 관련한 이런 이슈들 자꾸 이제 기대감 있는 그런 호재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이쪽으로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삼성중공업이 0.8% 상승하고 있는데 6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타내주고 있어요. 18,980원 선 보이고 있고 태움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선 상승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52주 신고가 쓴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3,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경남 거제 그 조선소에 우리 정부가 또 찾아간다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현지에 유일하게 필리조선소도 갖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위에 있는 거고요. 하나 엔진 차액 실험 매물 일부 나왔다가 다시 상승 반전 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37,950원 선에서 상방 쪽으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흐름들 눈에 띕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고요.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암호화폐 쪽을 봐야 되겠는데 암호화폐 얘기하면 제가 맨날 비트코인 이야기만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더리움 타임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간밤에 좋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더리움이 4,6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4,600달러는 지난 2021년 11월에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4,891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상 최고치에 거의 또 근접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위한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6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더리움의 사상 최고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지금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그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계속 비트코인만 사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비트마인 이머전은 이더리움만 사는 회사입니다. 이더리움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2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더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이 비트마인이 지금 이더리움을 전 세계의 유통량의 1%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트마인의 목표가 앞으로 전 세계 유통량의 5% 비중을 매집하겠다라는 게 비트마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1%밖에 보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량을 늘려가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더리움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뭐 이더리움과는 상관은 없지만 최근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53%나 급증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1천만 주 정도, 1,000만 주 정도 유상증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유상증자 하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이러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약간 엇갈리는 비트마인과 서클은 약간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쉬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XRP나 솔라나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 알트코인 장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죠.
네,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어서 그 지분 관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내 최대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있잖아요. 거기 지분 한 6% 갖고 있는 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두나무의 지분을 한 7.23% 갖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1.26% 상승하면서 엇갈리는 한투랑 흐름을 갖고 있고, 티사이언티픽은 그 빗썸 지분을 7.17%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 오늘 상승하는데, 티사이언티픽의 그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이죠. 위지트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또 지분을 38%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 하락하고 있고,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는 최근 그 흐름들 뭐 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의견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어제 오후부터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지고 조금 시들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오늘도 결국은 시초가가 거의 뭐 고가인 상태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러한 양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는 바로 이 양도세 논란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초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걱정했었는데요. 어젯밤, 그러니까 9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된 미국의 CPI 관련돼서는 시장 예상치에 그래도 부합이 됐다. 물론 뭐 그런 CPI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9월 18일 있죠.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빚것을 해야 된다. 또 최소한 올해 3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미 증시를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실질적으로요 7월 한 초순 중순부터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7월 달 한 달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7월부터 지금까지 7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인들이 5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2조 1천억의 순매도,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5조 3천억의 이 시간 현재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히려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양도세를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부의 안이 쉽게 뒤집어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당정 간의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업종이든 종목이든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 속에 급등락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200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 돼서는 어떠한 섹터나 종목들도 추격 매수보다는 3,200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로 대응에 들어가는 전략들, 여전히 먼저 조정을 보였던 것들의 순환 흐름들, 그걸 이용해서 조선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또 IT와 2차 전지 쪽들도 일정하게 상승의 어떠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승시 추격 매수보단 항상 밀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순환매를 대비하는 대응 전략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랬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뉴욕 시장이 가져가는 듯 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국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그 심리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호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 업종, 그 가운데 속에서도 대장주를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공략할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매수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되고 그 이상 소폭 상회하면서 나왔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전년 대비했을 때 16%, 그리고 영업이익도 2조 원 이상, 191%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텐데, 지금 물밑에서 계속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오션과 함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46만 원과 45만 원 사이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역시 시장에서 제일 믿을 만한 상황이네요. 저희도 네. 현대중업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최근에 화장품 K뷰티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발굴을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드만삭스의 과거 관세 전망을 문제 삼으며 데이비드 솔로몬 CEO에게 수석 이코노미스트 교체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코노미스트를 찾아야 한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발언은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치우스 팀은 관세가 고용 위축 물가 상승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치우스 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6월까지 미국 소비자가 전체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했으며 향후 부담률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사이 경제 전문가를 공개 비판한 두 번째 사례다. 월가에서는 주요 은행의 분석이 트럼프 뜻에 맞지 않으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관세, 오너 리스크 속 애플과 테슬라를 저가 매수했다. 애플 보유량은 6.3%, 테슬라는 6.8% 늘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534종목 161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메타, 로블록스, 코인베이스도 확대했다. 방산, 화장품 등 일부 종목은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CRH, 드래프트킹스, 모더나 등은 대폭 줄였고 포트폴리오는 빅테크 중심으로 재편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을 조금은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코스피에서 2,500억 원 정도 외국인 매수. 하지만 선물 매도가 좀 계속 나오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쉽지 않네요. 3,200포인트를 딱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0.2% 정도 상승하면서 808포인트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은 지금 소폭 강보합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0.5% 정도 상해 종합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25% 강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은 0.8%대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고 있네요. 자, 최근에 일본 시장이 무서운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도 1%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만 들어도 계속 연일 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도 그전에는 훨씬 더 좋았는데요. 그렇죠? 상승 탄력을 아직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좋은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GL 리서치의 김범태 연구원과 함께 좋은 화장품주를 하나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기업을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좀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APR이라든지 아니면 달바글로벌이라든지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좋은 화장품주들 또 뭐가 있을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APR 잡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어떤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NFC라는 기업입니다. NFC요? 네, 이 기업은 화장품 베이스 소재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과 ODM,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NFC가 어떤 강점들이 있는 건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소재이지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나노리포점, MLB, 고온 유동층, 다층 충진 기술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각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나노리포점 기술이란 지용성, 활성 물질을 매우 미세한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 화장품 제형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피부 흡수율을 높이며 실제로도 LG 생활건강의 고급 화장품 라인과 동국제약의 마데카 세럼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MLB 기술은 세라마이드 같이 난용성인 고기능성 물질을 양파 껍질과 유사한 다중막 구조로 안정화하여 고함량 제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고함량 세라마이드 제품의 상용화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NFC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를 확보를 폭넓게 하고 화장품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온 유동층 다중 충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클렌징 밤과 같은 네. 고체 제형 제품 생산 시 내용물을 고온에서 유동층 형태로 다중 충진하는 자동화 공정입니다. 이 공정 기술 덕분에 대량 생산 시 품질의 균일성과 높은 수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기술, NFC가 그러니까 화장품 베이스 소재, 화장품의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 중에 나노리포점, MLV 기술, 고온 유동층 다중 중진 기술. 그러니까 어쨌든 흡수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밤 형태에서도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화장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제가 어쨌든 남자라서 화장품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몰라서 그런데 베이스 소재라는 게 뭔가요? 그럼 화장품에서 베이스 소재를 가장 많이 어쨌든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베이스 소재라 하면은 처음에 들으시면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화장품이라 하면은
넓게 봐야 뭐 선크림 정도. 네. 남자분들 기준에서는 스킨 로션 그렇죠. 뭐 이 스킨 정도만 로션인데 바르니까. 베이스 소재라 하면은 화장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원료입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제품의 뼈대를 형성하는 기초 성분들로 화장품의 제형 구성과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 NFC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네네. 국내 최초로 고함량 세라마이드 안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라 하면은 네. 화장품의 보습력과 사용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스킨케어 제품의 수요와 함께 꾸준히 글로벌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네. 네. 네, 또 NFC는 제품별로 네. 필요한 베이스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코케어 SE라는 소재는 네. 물과 기름을 안정적으로 혼합시켜주는 핵심 소재로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베이스 소재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며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고객 확보와 가능하며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쨌든 베이스 소재 쪽에서의 매출이 제가 뭐 비중을 보니까 완제품도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소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거의 37%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핵심 소재를 그러면 어떤 고객사와 어떤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팔고 있는지 어떤 뭐 LG 생활건강 아까 살짝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고객사들이 어떤 고객사들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일단은 NFC로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NFC는 두 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소재 사업부의 주요 고객사부터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형 화장품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베이스 소재의 강점은 이 고객사와 장기간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였습니다. 이처럼 LG 생활건강은 15년,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10년 이상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협력은 NFC 소재의 안정된 품질과 기술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됩니다. 네, 소재는 아무래도 한번 납품을 하게 돼서 인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중요하니까 소재 뭐 다른 뭐 업종도 똑같죠.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소재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그게 인정을 받으면 쭉 장기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대기업들과 어쨌든 10년, 15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안정적인 이 캐시카우를 끌어내는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완제품도 있잖아요. 완제품도 같이 사업하는 그런 고객사들은 어디가 있나요? 네. 완제품 사업부의 주 고객사로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브랜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선미녀, 네. 닥터 엘시아, 셀리맥스, 이퀄베리 등이 주요 고객사이며 특히 25년도 1분기 실리콘2의 브랜드별 상위권 매출 비중을 보면은 네네. 닥터 엘시아와 셀리맥스가 25년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실리콘2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네. 해당 실리콘2 실적 발표 IR에 따르면 2025년도 상반기 기준 실리콘2의 브랜드별 매출 순위에서 조선미녀와 닥터 엘시아가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추가로도 말씀드리면 이 실적 발표 실리콘2의 실적 발표 Q&A 시간에 실리콘2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답니다. 네, 어떤 질문이요? 탑10 브랜드 외에도 좀 뜨고 있는 기업, 뜨고 있는 브랜드가 브랜드?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셀리맥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셀리맥스. 네. 셀리맥스는 이 1분기 실리콘2 브랜드별 매출 상위 비중에서 1%에 불과하지만 네네. 실리콘2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이 셀리맥스라는 브랜드의 매출 성장을 주목하는 만큼 NFC가 완제품 사업부에서 주 고객사로 다루고 있는 모든 고객사들이 향후 25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화장품 브랜드들 많이 모르지만 셀리맥스가 그러면 왜 요즘 그렇게 뜨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K-팝으로 시작돼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로 이 K-팝 열풍에 따른 K-뷰티의 수혜가 이제 셀리맥스로까지 영향이 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객사 완제품 쪽에서도 사업부 보면은 브랜드들 우리가 뭐 메디큐브 잘 아시잖아요. APR도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 소재만 공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재보다 어쨌든 완제품 쪽에 매출 비중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상품을 또 공급하는 건가요? 단순한 소재 공급을 넘어서 네. 이제는 화장품 완제품 사업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네. 완제품의 제품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완제품 사업을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니즈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소재 개발에 반영하여 서로 사업부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FC에서 주목할 부분은 네. 완제 사업부 매출의 변화입니다.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은 137억 원이었으나 네. 2025년도 상반기에는 이미 167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완제품 사업부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1분기와 2분기 완제품 매출액은 각각 54억, 112억 원으로서 분기 성장률로만 따지면은 QOQ로 61%와 106% 성장에 달합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국내 화장품 기업으로는 APR과 달바 글로벌 이 단 두 기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작년 2분기에는 소재 사업의 매출 전체 매출의 소재 사업이 전체 매출의 48.8%를 차지했으나 네. 올해 2분기에는 소재 부분이 20.9%, 완제품 부분이 67.2%로 네.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NFC는 이제 단순히 고객사에게 소재만 공급하는 기업이 아닌 직접 소재에서 얻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여서 완제품 중심 기업으로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완제품을 많이 이제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NFC의 자체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화장품? NFC의 자체 브랜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네. 그럼 완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 거죠? 그냥 공급을 하는 건가요? 대기업에? 10% 정도는 직접 네. 판매를 통해서 브랜드가 없는데 직접 판매를 해요? 제가 살짝 오해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NFC의 네네. 해외 매출이 약 10% 정도 해당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해외 매출 그러면은 10% 정도 직접 수출을 하고 아마존 K뷰티 인디 브랜드 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으로 좀 크게 보면은 저희 궁금한 게 화장품이 어쨌든 화장품도 관세를 부과받게 되잖아요. 이제 화장품도 관세 우리가 미국 수출할 때 지금 미국이나 북미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까 미국 쪽에 수출을 할 때 화장품도 15% 관세가 부과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게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해외 브랜드, 뭐 프랑스 브랜드나 다른 미국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가 될 텐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관세 15% 부과를 받아도 그 가격이 여전히 가성비가 좋고 할 수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1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네. K-뷰티 화장품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네. 문화 콘텐츠 효과로 인해 K-뷰티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네. 우수한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소비자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네. 올해 7월에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는 네.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4일간 이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기간 동안 한국 화장품 판매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화장품 브랜드 역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견조한 수요가 이미 아마존 프라임 데이로에서도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K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은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내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실적은 올해 반기, 뭐 이미 상반기에 이미 너무 좋은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최근에 튀어오르고 있긴 하던데 2분기나 상반기 쪽에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실적? 네, 일단 어제 실적 발표 기준으로 네네. 매출액은 167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당기 순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8.2% 네. 증가하며 단일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또한 30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성공했으며 수익성 네.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과 같이 상승하는 양적 질적 성장은 이 인디 브랜드 고객사의 매출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초부터 매출을 제약하던 글라이딩 밤 용기, 흔히 말하는 고체 형태의 클렌징 밤을 담는 용기를 글라이딩 밤 용기라고 합니다. 네네. 해당 용기의 공급 부족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7월부터 공급사가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되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체형 밤, 제형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은 네. NFC의 외형 성장에 좀 더 많이 긍정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 쇼티지 그 용기를 못 받아서 쇼티지가 나면서 공급을 잘 못했는데도 상반기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됐으니까 하반기까지 하면은 올해 연간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 실적 저희 계속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제가 뉴스나 이런 거 공시를 찾아보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는데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어쨌든 제가 느끼기엔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GL리서치에서 네네. 지난 6월 말에 NFC와 진행한 비대면 컨퍼런스 콜에서도 예.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났죠. 네. 이후 8월 4일에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신주로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8월 5일 주가가 장중 22%까지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결정은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증가와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과 맞게 2분기 역대 최고 실적과 함께 턴어라운드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NFC 화장품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화장품주들 뭐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 자체를 이제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화장품주를 미리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숨어 있는 기업이지만 실적 성장세도 좋고 무상증자할 정도의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소재의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는 이런 또 조그맣지만 좋은 알짜 기업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고 잘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 흐름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함께 NFC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범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P 500 나스닥 또 신고가 천장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증시 코로나 재확산 관련 테마주 급등세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코로나 테마주 이거 정말 아쉽네요. 자, 일단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1.10, 나스닥 1.39, S&P 500 1.13, 필라델피아 반도체 2.99, 필반이 3% 가까이 올랐네요. 자, 다우 30,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자, 다시 자존심을 챙겨야죠. 원래 다우존스 30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주식이었는데 너무 많은 그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보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홈디포, 3M. 자, 어제는 매그니피센스 7의 모습이 없군요. 그렇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장중 또 신고가 갔죠. 자, 나스닥이 장중에 지금 얼마 갔냐면은 21,689.68을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가도 21,681.90이니까 종가랑 장중 최고가가 한 8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릿수가 4자릿수인데 얘는 5자릿수잖아요. 5자릿수에서 한 포인트 자릿수는 너무 작죠. 그러니까 거의 종가가 최고가였던 것이죠. 자, 나스닥이 지금 22,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세입니다. 자,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도 IT의 존재감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자, NXP 세미컨덕터, 온 세미컨덕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인텔. 자, 전부 반도체 기업이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나스닥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전부. 자, 이렇게 반도체 기업인 걸 보면은 필반이 왜 세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S&P 500 가겠습니다. S&P 500 신고가를 갔습니다. 6,446.55. 이거 6,500도 지금 6,500이 눈앞에 있네요. 얘는 뭐 이렇게 센가요, 맨날?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2, 3위가 또 올랐고요. 메타가 지금 3%, 메타 브로드컴이 지금 셌죠. 자, 유일하게 지금 뭐가 마이너스였죠? 월마트 마이너스인데 저건 뭐 0.30인데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뭐 마이너스도 아니죠. 자, 일단 S&P 500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필반이죠. 필반이 거의 3% 이상 급등했거든요. 3% 정도. 자, NXP 아까 나왔죠. 나스닥에 7.16 급등했고요. 테라다인 6.64. 온세미컨덕터 아까 나스닥에 있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다 반도체 종목이 아까 나스닥에서도 강했었던 것이죠. 지금 필반에서 상승률 1위, 3위 차지하는 종목이 아까 나스닥에도 속해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한 모습, 이 모습이 대만하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1위, 그리고 한국 1위, 전부 다 반도체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만, 한국, 밸류체인만 대만, 한국 회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특징주를 하나 볼 텐데 NXP 세미컨덕터스가 반도체주로서 지금 이 나스닥에서도 필반에서도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NXP는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AMD처럼 최첨단 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듭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 반도체들보다는 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도체가 자동차에서도 똑똑해지고 있죠, 점점.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우리 막 챗GPT, 제미나이 얘네들 학습시키는 그 슈퍼칩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거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나노 공정도 숫자가 높을 것이고, 그렇죠? 나노가 우리 숫자가 낮을수록 뭐 5나노, 3나노, 2나노 막 가잖아요. TSMC 같은 경우에 그게 선폭이 미세화, 선폭이 줄어드는 거, 선의 폭이. 그러니까 선의 폭이 얘네는 조금 더 넓은 좀 반도체 치고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바보 반도체나 레거시 반도체 이런 걸 만듭니다. 바보는 아닌데 이 슈퍼칩에 대비해서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 저점 매수 기회라고 CT 리서치에서 8월 5일 날 나오면서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NXP 세미컨덕터가 같이 급등했습니다. 둘 다 자동차 반도체에 이 어떤 그 업력이 굉장히 굵은 기업들이죠.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뜨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포착될 수가 있겠고요.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랑 지금 대만,
자, 우리나라 지금 이럴 때가 테마주가 갈 때가 아닌데 자, 지금 니케이 완전히 쏘고 있죠. 자, 45,000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더니 43,300까지 갔습니다. 지금 상승 갭만 3일 나왔습니다. 갭이 상승 갭이 3일 연속 상승 갭이 나왔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떠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아침에 시초가가 전부 떠서 출발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지금 폭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월봉에서 지금 강력하게 고점을 돌파시켰습니다. 이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이 42,000 부근의 이 고점 매물 완전히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정도 세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런 1년 전의 매물을 돌파할 수 있겠죠. 자,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보겠습니다. 도요타 0.91 오르고요. 1위는 별로 많이 안 오르는데 지금 많이 오르는 게 소니가 지금 5%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소니, 닌텐도 지금 이런 그 어떤 콘솔 게임 업체들이 완전히 게임을 타고 부활을 했죠. 얘네는 소니 그리고 닌텐도는 원래 게임 회사지만 소니가 옛날에 삼성전자의 그 가전을 위협했던 회사인데 가전이 완전 죽고 막 거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게임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자, 리크루트 홀딩스가 4.4% 오르고 있고요. 자,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죠. 이 리크루트 홀딩스가 좋은 거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 봐요. 자, 아시아 증시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도 0.79 오르면서 자, 여기도 역사상 신고가를 가기 직전이군요. 똑같죠. 2023년도 7월 아까 니케이 증시의 전고점이 2024년도 7월 똑같이 동일했잖아요. 거기를 강력하게 상승급 3일로 날려버렸는데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기세를 오르면서 작년 7월 달에 최고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랑 대만이 한 수 앞서가는 모습인데요. 좀 아쉽죠. 자, TSMC 0.85. TSMC는 별로 안 오르는데 오늘 대만도 뒤에가 잘 오릅니다. 델타전자가 5%, 위인이 지금 4.3%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칠홍테크가 4.13 오르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주도를 하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0.47, 3,200은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0.41, 810은 넘었어요. 자, 코스피는 지금 그 아쉬운 게 박스권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대만하고 니케이는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2025년도 7월 달에 3,200, 8.26이라는 고점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 최고점은 어디입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3,316.08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해야 역사상 신고가를 가거든요. 자, 니케이는 먼저 역사상 신고가 가셨고요. 대만 역사상 신고가 눈앞에 있고요. 우리나라랑 대만이 누가 2등으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이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나라 한 100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과연 저 2021년도 자리를 대만보다 먼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지수는 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만 보면 2,900억 사고 있죠. 지금 3,000억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25년도 8월 6일 이후에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파는 날이 보시면은 제일 많이 판 날이 8월 8일 날 1,200억 정도인데 나머지는 130억, 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판다기보다는 그냥 숨고르기일 뿐이죠. 사는 날은 몇 천억 수준을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시총상이 SK 하이닉스 2.60 오르고 있고요. 자,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또 8위까지 떨어졌거든요. 현대차가 다시 6위에 오릅니다. 자, 근데 현대차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오르기보다는 자꾸 금융주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대차는 제자리에 있는데 그냥 움직이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주도적인 어떤 부분이 안 보입니다. 자, 19위에 HD 한국조선해양이 6.08%, 6.04, 6.18 정도 오르고 있네요. 조선주가 오늘 다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푸틴과 어떤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어떤 미국에서 또 어떤 조선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7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4위 펩트론을 이겼었는데 오늘 펩트론이 또 7.37 급등하면서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자, 이 어쨌든 파마리서치가 70만 원 가까이 갔는데 목표 주가가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지금 그 7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계속 좋았다가 SM2.61 그다음에 JIP가 특히 9%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물론 저게 우리나라의 본연의 K-팝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골든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1위를 차지한 그 자리는 BTS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랑 동시에 빌보드까지 두 개를 섞어난 거는 유일하게 골든이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이 나오는 딱 날 마침 하락을 해버리는 좀 그런 결과가 있네요.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섹터가 지금 막 뒤덮고 있죠. 코로나19, 음압병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화이자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하기도 싫죠.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2주간 격리를 당하고 2주 동안 넷플릭스만 봤다고 하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으면. 그렇죠? 그런 끔찍한 그 일을 또 겪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환자 재확산했다는 소식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나고 보니까 보이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득세라던 거 지금 다 주가 보세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야 알겠죠. 그때는 하도 제약회사 무슨 진단키트 회사 뭐 이런 데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에 실체가 있어? 너 임생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 꺼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열심히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기꾼으로 뭐라? 지금 그 사기업체로 완전히 공식 지정된 정도로 지금 확정된 데 많죠? 뭐 업체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봤습니까? 일반 주주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얼마나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의 태풍 속에서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라고 하고 반박한다고 하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가짜였잖아요. 그렇죠?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는 것도 다 실체가 없고 지금 재무적으로 완전히 박살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나 이런 거 재고로 엄청 갖고 있다가 신나게 파신 분들은 아주 초반에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우연히 일본에서 무슨 미국에서 나 집에 마스크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막 한 장에 100원, 200원도 안 하는 거 5,000원에 팔아서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마스크 사업에 뛰어든 진단키트 사업에 뛰어든 손소독제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업체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장 기계들 다 반품 처리하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풍 속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증가세 지속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아쉽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니케이가 오늘 신고가 가고 있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3,300을 뚫고 신고가가 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은 뭐 현대 HD HD 현대중업 이런 것들이 주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테마가 코로나19 증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가 없어요. 주도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주들은 오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테마주가 강하다는 건 뭡니까? 시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니케이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신나게 축포를 쏘고 있는데 산의 날 휴장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산삼 먹고 와서 이렇게 잘 가냐 했지만 휴장 하루를 끼었는데도 저렇게 하루 더 있었으면 쟤네는 지금 4일 연속 갭상승 나왔어요. 저 정도 세기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권에서 아직도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고 지금 오늘은 또 하필이면 이거 테마주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아쉽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팩트니까요. 짚어보긴 하는데 코로나19 지금 2주 이상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아까 말한 것들 있죠.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뭐 음압병실, 무슨 냉동 이런 거 뭐 싹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 주변주들까지. 뭐 그중에 뭐 인바이오젠이 제가 뭐 굳이 이거를 뭐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특징주로 하나 꼽은 거예요.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이 차트의 어떤 움직임을 보려고 한 거예요. 보시면은 2025년도 5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평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아예 바닥이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 붙어서 급등을 시켰다가 그 뒤에 또 보세요. 거래량이 아예 없이 슬슬슬슬 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거래량이 빵 터져서 이슈가 생기니까 뿅 올랐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부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슈가 있어서 갑작스런 거래량으로 폭발한 초기에 완전 저점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만약 모든 자산을 걸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3,300, 3,400하고 주도주가 팡팡 튀고 있는데 나는 거기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식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빵빵 터졌다가 아예 거래량이 다시 잔디밭이 되고 이슈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심한 주식들, 여기에 많은 자산을 투자했다가는 내가 정작 주도주를 투자할 자금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파도 뭐 그거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뒤에 코로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잊고 싶거든요. 코로나란 이름 지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이 뇌리에는 코로나인지 코투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또로나야 코투나야 뭐 코로나야 하여튼 이 얘기만 나오면 이 장면은 또 떠올라요. 다시 한번 저 셔터를 내렸던 창고 안에서 오래된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진단키트, 뭐 주사기 이런 거 꺼내는 장면들인데 생각하기도 싫죠?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저희 그냥 AI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면을 다시 경험하기 싫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마치 구슬하듯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코로나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에라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아마 요즘 외식하러 가셔서 메뉴판 보면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9,000원이던 메뉴가 10,000원이 넘고 식사 후 마시는 커피 가격도 훌쩍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우리나라 가게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약 500여 개 품목을 정해진 비율로 묶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I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외식비나 커피값, 식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도 전체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면 CPI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쌀, 배추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6%에서 최대 14%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1.5%에서 2.4% 상승된 수준으로 반영됩니다. 반면에 전기료나 주거비 등의 고정 비용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CPI에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이 내려갔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준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평균인 CPI,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체감 물가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물가지수라는 지표를 통해 파악합니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실생활 밀접 품목 141개만 따로 모아서 만든 지표인데요. 커피나 외식비, 버스 요금, 세탁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 자주 접하는 품목 중심 물가지수라 우리 체감 물가와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커피값이나 외식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CPI보다 생활물가지수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 지표를 활용해 가계부담이나 소비심리, 구매력 변화 등을 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공식 지표인 CPI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CPI의 통계 방식도 지속 보완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물가지수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미국 CPI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 그리고 일본 증시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이러한 훈풍을 받아서 양시장은 일제히 1%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안감이 상승분을 소폭이지만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장중 내려놓기도 했지만요. 점차 오름폭을 소폭 올려가고 있습니다. 0.5%가량 현재 시간 오르면서 3,20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8%가량 올라주면서 81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58%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 대형주단 안에서의 상승이 조금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매도세에서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장 초반에는 팔자세였는데 9시 24분쯤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점차 매수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 2,398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속에 외국인이 490억 원가량 팔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 10시 40분쯤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인이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3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HD 현대중공업이 베트남 최대 국영해운사인 베트남 해양공사와 포괄적 조선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HD 현대는 전날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주관으로 열린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해양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향후 베트남 조선업 발전 촉진과 BIMC 선대 확충 및 현대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또 울산 HD 현대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라는 소식도 마스가에 대한 협력을 인한 투심을 키웠습니다. 25일 개최될 한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 협력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주가 좋은 가운데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2%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6%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37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3%가량 오르면서 10만 5,300원 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단으로 상승 탄력 붙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붙이는 비만약인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주사제 대비 인체 흡수율이 80%를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에 대한 세계 최초의 인체 적용 결과인데요. 대웅은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주사제 대비 80% 이상의 상대적 생체 이용률을 나타낸 것은 기존 패치가 약 30% 수준의 흡수율을 보였던 것과 대비해서 최고 수준의 농도를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사제와 비교했을 때도 혈중 농도가 일주일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고용량 세마글루타이드를 단일 패치에 담아 주 1회 투여가 가능한 제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패치형 비만 치료제의 상업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기술력도 입증을 하게 되면서 대응의 주가가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웅 주가 현재 시간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2,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웅제약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62%가량 오르면서 13만 1,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우 종전의 가능성이 열리며 방산주들이 연일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현지 시간 12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참여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번에 예정된 미러 회담은 듣는 연습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러우 종전 가능성의 방산주들의 급락이 6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 오늘 1.76%가량 빠지고 있고요. 83만 6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2.4%가량 하락입니다. 48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주가도 오늘 0.56%가량 하락하면서 17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산 주가도 오늘 하락하다 양전이 현재 시간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1만 9,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우려감이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 여기에 더해 국내 방산주들의 급격한 연초 상승에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까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6거래일에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대응 방법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가 보시죠. 네, 뭐 지붕을 뚫던 방산주 최근 조정이 좀 깊어지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이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릴게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로템 기업 분석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로템 실적을 보면요, 꽤 나쁘지는 않았는데 예. 주가는 6거래 연속 빠지면서 방산주 고점 이런 부분에 좀 꽉 묶여 있지 않나, 예. 뭐 발목이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인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연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로템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하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넘어오면서는 현대로템의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이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현대로템의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아주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됐던 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1년 반 뭐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 2년 정도 한국 K방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성비죠. 결국 이제 똑같이 이제 무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구입을 했을 때 외국의 어떤 침략을 갖다가 방어를 하면서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래도 비교적 값싼 무기를 갖다 찾을 때 보면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해서 그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 넥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는데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피크 아니냐. 피크라는 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신 대로 지난 5거래일 어제 종가 이제 우리는 지금 넥스트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넥스트 거래 말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5거래일에 어제 이제 수익률을 보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LI 넥슨 같은 경우는 16% 넘게 이제 수익률이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이 실제 나빠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방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실제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고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눈높이가 올라간 건 맞는데 예.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 고꾸라진 거고 다른 대형 방산주 좀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 좀 찝찝한 부분이 묻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서 이유를 찾으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게 그 수익률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네.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시를 갖다 코스피를 갖다가 5천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대선 공약을 제시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쟁자들이나 비판하는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5천을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 전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5천까지는 아니었지만 코스피에 대해서 높은 어떤 그 수익률을 갖다가 이제 보장했었거든요. 하지만 못했죠.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에 거기서 자세하게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었고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제 과반이 넘으니까 상법 개정안 384항을 개정하는 것을 했다가 당시 이제 그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토를 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비토를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을 내가 확실히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2,400에서 사실은 뭐 기억나니까 얼마 전까지 2,400, 2,5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이제 3,000 넘더니 지금 3,200을 갖다가 뭐 사수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 방산업종 왜 떨어졌냐? 근데 갑자기 이제 기재부에서 뭐 기재부가 당연히 기재부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이제 50억이었는데 이걸 갖다 10억 낮추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도 있는데 그 전에 있던 민주당에서 그 양도세를 갖다가 50억이 너무 높다, 10억 낮추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당시 진성준 이제 정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정책위 위원장 진성준 위원장은 기존에 이 양도세 외에도 다른 어떤 사안을 보면 계속 비교적 그 보수적이고 이제 깐깐한 태도를 갖다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50억, 10억 낮추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기재부에서 동일하게 50억, 10억 낮추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다가 대통령 됐으니까 당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를 민주당의 당대표를 뻗는 보궐선거를 했는데 정청래 이제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당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위원장이 바뀌었죠. 정치위원장이 바뀌면서 한정혜 신임 정치위원장이 이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니까요. 발언했는데 한정혜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50억 원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안심을 했는데 어저께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기자들의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질문과 답변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답변했는데 한 12시쯤으로 12시 한 10분쯤으로 됐는데 연합뉴스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나왔는데 익명으로 대통령실은 양도세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50억, 10억을 바꾸기로 했으면 그거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그 나왔어요. 익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12시 10분을 기점해서 코스피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방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산 영향을 갖다 하락한 이유는 양도세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악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 때문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정책이 바뀐다면 다시 이제 그 방산 업종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매물 출회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를 덜컹거리게 한 대표적인 또 이유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에 그 지지율 상승과 좀 밀접한 게 시장을 살리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듭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양도세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제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2월 우리가 27일까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일정 이상 넘으면 양도세를 때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아는 이제 대다수 투자가들이 12월 중순쯤에 주식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 양도세에 대해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연말을 지나가고 1월 2일 날 첫 거래에 다시 그 종목을 사서 수익을 거두면은 양도세에 해당이 안 되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지금 형태가 현재 양도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그 처음부터 10억보다 높게 50억 올리자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동일한 사안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보면은 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주장의 이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거둬서 소득이 있었으니까 양도세를 매긴다면 내가 소득이 아닌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내 손실을 보전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반론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건 또 아니니까. 그건 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은 이제 합산 5년으로 했을 때 일정 이상 수익이 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1년 갖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5년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장기 투자를 갖다가 권장한다는 측면도 있고 양도세를 1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것은 정부 자체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갖다가 권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2월 중순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요. 양도세 때문에. 이게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처럼 5년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양도세의 어떤 그 세금을 확 낮춰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이제 방산업종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 또 외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언제도 떨어졌냐면 아까 이제 제 코너 이전에 뉴스를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8월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그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 의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이죠. 그쵸.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나오겠다 했다는 것은 모든 정상회담은 사전에 이제 다 조율을 하고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조율이 안 끝나면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정상회담도 계속 시진핑을 만난다, 내가 중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안 됐다는 건 무엇이냐? 90일간 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저께 이제 새벽에 또 유예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할 게 많이 있어요. 논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진핑 주석 사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조율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휴전하겠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휴전이 되면은 더 이상 무기를 필요하는 것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방산이 고점이고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거를 기회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전을 하게 되면은 무기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예. 그런 투자 심리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산 주가는 뭐 떨어지는 게 약간 공식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요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겁먹지 않아야 되는 요소가 또 상당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중동 고객사도 그렇고 우리 K 그 방산 무기에 대한 경쟁력도 그렇고 뭐 빠른 납기 주문 이런 부분도 부각받고 있는데 이렇게 움츠려들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매크로 지표도 알아야 되고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CPI가 생각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9월 달에 페드가 금리를 낮출 거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이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신 다음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가 지금 이제 희석되는지 그 올랐던 이유가 사실은 없어졌거나 실현됐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인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업종을 본다면 방산업종이 올랐던 이유는 결국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다른 국가들이 야 진짜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놀랐어요. 놀라면서 각국별로 다 나토에게 미국에게 이제 자국의 방위를 갖다 안보를 갖다 의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겠다 그런 기조가 확산됐어요. 그 때문에 방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해당 어떤 그 아이디어나 이유가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합의를 할지라도 여전히 러시아가 언제 다시 침공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폴란드, 예를 들면 루마니아,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는 이제 나토 국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여전히 러시아랑 접해 있는 근처에 있는 국가들은 부담이 있거든요. 부담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는 이제 방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국민적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시절부터 왜 우리가 나토는 서방 선진국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독일, 프랑스. 근데 왜 우리가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냐? 돈이 없다. 미국 실제 돈이 없어요.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부채가 18조 달러. 그다음에 미국의 그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액이 작년 회계연도 기준에 1조 2천억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너네 스스로 너네 나라의 국가를 지켜라. GDP 대비 3%였다가 지금 5%로 합의를 했습니다. 각국의 GDP 대비 5% 이상 방위산의 안보에다가 지출해라. 그러면 지출한다는 것은 단지 이제 군인들의 인건비 그 얼마나 차지했어요? 별로 없거든요. 뭐 탱크 한 대가 뭐 100억, 200억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전투기를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산을 갖다가 사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거에서 이유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 그러면 그 비율을 갖다 높이겠다. 높였을 때 자국의 EU의 권역에 있는 그 무기를 사들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EU 권역에 있는 무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어떤 방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주문을 하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납기를 계속 늦춰요. 근데 당장 푸틴의 위험은 상존한 것이고 그 때문에 한국의 방산이 매력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유력한 무기들은 가격이 월등히 싸고 근데 우리는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납기를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도 잘 맞춰주고 이 때문에 K방산이 그 작년 2년 동안 계속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 이유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K방산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지금 없어졌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이제 종전을 하기로 했어. 나토 너네들 이제는 그 방산에 국방에 지출 안 해도 돼.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방산 주가의 하락은 주가 창출의 수익률 창출의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보면은 폴란드와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예. 사실 폴란드보다 더 큰 손이 중동이다라는 얘기가 예, 예. 있는데 그 모멘텀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화면 보신 분들 아니 중동에 무슨 뭐 전쟁이 있느냐 누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테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사우디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제 방산을 갖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GDP에 대해서 7.3%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우디 자체가 뭐 GDP가 넘진 않지만 문제는 이제 사우디의 캐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방산에 지출하겠다는 것이고 사우디 옆에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 남아있고 이 나토를 비롯해서 우리의 어떤 모멘텀이 됐던 중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르게 유념해야 할 게 동남아 시장도 있고요. 동남아도 계속 국지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시장도 동일한 맥락의 가성비, 그다음 우리가 적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생산성 이것이 경쟁력 그대로 있고 또 다르게 중요하게 열어볼 수 있는 시장이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방위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죠. 야, 미국이 그 최첨단의 본산인데 우리가 뚫을 수 있느냐? 최첨단을 못 뚫죠. 하지만 모든 무기가 최첨단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F-22 스텔스 전투기 엄청나게 비싸죠. 하지만 그 전투기만 갖고는 모든 어떤 공군의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싸지만 일정 이상 이제 공군의 방어력을 해야 될 그런 전투기로 우리가 F-15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미국 본토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됐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방산업종이 급락했던 것은 뭔가 시장의 과민 반응이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다시 매출과 수주가 다시 발생하면서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산주는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업황이 확실히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업황의 사이클이 이제는 하방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기운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한 2012년, 14년 뭐 그때 조선업 업황이 한참 많이 붐이 일어서 철 설비 투자 많이 하고 돈 많이 투자했다가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푹 꺼졌던 그런 양상들도 있었고 반도체도 2018년, 2019년 이때도 빅사이클 온다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였다가 시장이 또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전환이 되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시장이든 어떤 업종이든 사이클이 돌면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운 사이클 바닥을 찍고 이제는
업사이클로 전환되려는 그 시기에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플러스 알파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그냥 우리가 눈에 띄고 체감할 수 있는 거, 전기차를 요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사냐, 전기차 판매가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7월 전기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깜짝 놀랄 만큼 꽤나 전기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한 2만 5천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7%가 증가한 수치고요. 7월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 신차가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7%, 그러니까 17% 정도가 전기차가 팔린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연간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이 연간 비중이 15%가 넘어가면 그래도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 캐즘을 극복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6.7%가 찍힌 거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쫙 봤을 때 과연 15%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일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7월 평균 판매량도 17,000대 가까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22년에 월 기준으로 평균 기준했을 때 13,000대 정도가 최고치였는데 이걸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판매량을 좀 볼까요? 현대 아이오닉 9이 꽤나 많이 팔립니다. 길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큰 SUV 전기 차량이잖아요. 가격도 비싼데 1,1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출시 이후에 월 기준으로 최고로 많이 팔린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EV3, 4, 5, 뭐 지금 EV9까지 뭐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EV4가 위에 게 EV4고 밑에 게 EV3입니다. EV4가 1,485대, 전월 대비해서 38% 증가했고 EV3는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신차가 나왔잖아요. 주니퍼도 길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주니퍼도 한 6,600대 정도가 7월 한 달 동안 팔렸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유럽도 28% 넘게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한병화 위원을 모셔놓고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는 보조금 안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안 줄 거니까 확실히 북미 쪽에서는 판매량이 줄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중국은 당연히 전기차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빼고도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LFP 쪽에서의 성장세도 좋습니다. LFP 성장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국내 소재업계에는 가동률 회복에 기대감을 주고 있고, 배터리 업계에 투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뭐 유상증자 했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다시 생산 라인 투자하고 이 시장의 성장이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LFP 성장세 보이고 있고 배터리 업계도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오늘 어떤 게 나왔습니까? CPI 나왔죠. CPI 나오면 미국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90% 가까이 넘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쪽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